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역사 한 수업입니다. 오늘도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지는요, 28쪽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습지는 28쪽, 교과서는 47쪽을 펼쳐주세요. 자, 준비가 됐습니까? 준비가 됐으면 우리 한번 앞에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고려의 사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소사이어티에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저번에 배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배운 내용은, 저번 영상에서 배운 내용은요, 원간섭기에 대해서 우리 학습했습니다. 그와 관련한 OX 퀴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려 국왕들이 충을 사용하고 몽골식 변발하던 시대에 고려 지배계층 명칭을 묻고 있습니다. 고려 지배계층의 명칭을 묻고 있네요. 근데 그 지배계층이 어느 시기다 여러분들? 이런 시기다라는 거예요. 고려 국왕들이 충을 사용하고 몽골식 변발을 하던 시대에 지배계층을 묻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언젠가 여러분들? 원간섭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원간섭기다라는 거죠. 원간섭기 시기에 지배계층을 묻고 있습니다. 그 시기의 지배계층 누구였다? 권문 그리고요 세족이었죠. 여러분들. 권문 세족이 원간섭기에 등장한 새로운 지배계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두 번째, 몽골식 변발을 금지하고 원나라 연호 사용을 중지한 국왕을 묻고 있네요. 국왕의 업적을 묻고 있네요. 몽골식 변발을 금지하고 원나라의 연호를 사용을 중지하도록 왕, 즉 반원 정책을 시행한 사람이 누구냐라 묻고 있습니다. 반원 정책을 시행했던 사람이 누구였다 여러분들? 공민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은 공민왕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씨 일족을 제거한 국왕은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을까요? 자, 그럼 이 국왕이 뭔지 알아야겠네요. 국왕이 누구인가? 누구일까? 기씨 일족을 제거했답니다. 자, 기씨 일족은 어느 계급의 대표자들이었나요, 여러분들? 권문세족이었죠. 권문세족의 탄 세력인 기씨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기철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제거한 국왕은 바로 반원 정책의 일환으로서 실시한 공민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공민왕은요, 전민변정도 설치했나요? 설치를 했었죠. 왜? 중요한 건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권문세족들이 갖고 있는 어떤 거? 많은 토지들, 바로 대농장이란 거죠. 이 대농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뭐다, 여러분들? 동그라미가 될 수 있겠죠. 자, 전민변정도감의 수장을 맡았던 사람이 누구였죠, 여러분들? 신돈이었습니다. 신돈이라는 사람이 이 전민변정도감의 수장을 맡아서 대농장 문제를 해결해 가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돈은 영모죄에 걸려서 죽었다. 개혁은 성공으로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제 수능하고 한능검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가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묻고 있는 가왕의 정책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가왕이 누군지 알아봐야겠네요. 고려시대 사람이라고 하네요. 고려시대 사람. 첫 번째, 기철 등 친원 세력을 숙청한 사람이고요.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한 사람이고요. 쌍성 총관부를 공격했대요. 쌍성 총관부를 공격한 사람. 즉 반원 정책, 다 모두 다 원나라에 반대하는 반원 정책을 추진한 사람이었어요. 누구였지 이 사람이? 그렇죠, 바로 공민왕이죠, 여러분들. 가왕을 공민왕이에요. 그러면 공민왕이 실시한 정책은 무엇이냐라는 거야. 1번 우산국을 정복하였다. 이거 여러분들 제가 수업 때 아마 진흥왕이라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잘못 전달했습니다, 여러분들. 진흥왕이 아니라 이거는 지증왕입니다. 신라의 지증왕 시기에 울릉도를 정복했습니다.
2번 광무개혁을 추진하였다. 조선의 고종입니다. 고종. 3번 경국대전을 반포했다. 우리 수업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였죠? 조선의 완성한 성종이었죠. 성종. 4번 수원 화성을 건설하였다. 이거는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요. 조선의 정조입니다. 정조. 정조 시기.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죠.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한 공민왕이다. 밑줄근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왕을 찾아야겠네요. 누구일까? 왕이 지정 연호 사용을 중지하고 말하기를 기철 등이 군주의 위세를 빙자하여 나라의 법도를 뒤흔들었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 관리를 마음대로 임명하여 정령이 원칙 없이 바뀌었다. 남이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차지하고 노비를 가지고 있으면 빼앗았다. 이제 다행히도 조종의 영령에 기대어 기철 등을 처단할 수 있었다. 기철을 처단하고 연호를 중지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 바로 대농장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농장 문제가 보이는 시기이며 이 시기에 기철도 제거하고 연호 사용 중지한 이 왕이 누구였냐? 바로 공민왕이었죠. 그렇죠? 공민왕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습니다. 1번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복구하였다. 다르게 말하면 이성육구제를 복구했다라는 거예요. 즉 격화되었던 용어를 관제를 다시 회복한 겁니다. 이게 누구다? 여러분들 공민왕이란 거죠. 공민왕 시기에 격화되었던 용어와 관제를 회복합니다. 그게 1번이다. 2번 원의 요청으로 일본 원정에 참여한 것은 여러분들 충멸왕 시기고요. 이래서 만든 기구가 있습니다. 어떤 기구 만들었었나요? 일본 동쪽을 정벌하는 동쪽을 정벌하는 정동행정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3번 조준 등의 건의로 과전법을 제정한 사람은 누구냐? 공양왕입니다. 공양왕 시기. 이인일파를 축출하고 왕권을 회복한 것은 여러분들 창왕 시기입니다. 창왕 시기. 즉 위화도 회군을 한 후에 우왕을 몰아내고 창왕을 즉위시켰다라는 거예요. 5번 짱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 짱기 과거제를 지겹도록 했습니다. 누구였죠 여러분들? 과거제 과거광종이란 거죠. 광종이죠. 과거옹종이죠. 광종. 정답은 1번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언더스탠드?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학습할 학습 목표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총 몇 개인가요? 3개입니다. 첫 번째, 고려 신분제를 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 갖고요. 두 번째로 고려 사회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4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파악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고려 시대는요, 여성의 지위가 좀 남달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 신분의 구성을 한번 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학습지는 29쪽입니다. 학습지는 29쪽. 자, 신분제는요, 여러분들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 법으로 우리가 규정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의 헌법으로는 모두 다 평등한 국민이다라는 거예요. 신분이 없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고려시대는 신분을 규정은 하고 있어요. 법제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와 이렇게. 뭐와 뭐? 바로 양인과 천인으로 법을 규정하고 있어요. 법으로는요, 신분은 크게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즉,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없어요. 법으로는 그렇게 규정해놨습니다. 자, 이 양인 안에는 누가 있는가? 크게 3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국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있고, 그 다음에 평민이 있습니다. 양인 안에는 크게 국왕, 공무원, 평민 등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국왕은 말 그대로 국왕이에요. 왕족이다. 왕족 세력들이에요. 그리고 공무원은요, 고위공무원과 그리고
하급 공무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급 공무원. 고위 공무원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문무관리들이에요. 과거제를 합격해서 5품 이상의 관리들을 말합니다. 5품 이상의 관리. 고위는 5품 이상의 관리들을 말합니다. 5품 이상의 관리들을 말합니다. 하급 공무원은요, 주로 중앙과 지방에서 일하는, 실제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지방에서는 향리라고 부르고요. 지방에서는, 중앙에서는 설이라고 부릅니다. 지방에서 일하는 지방 공무원을 향리라고 부르고요. 중앙에서 일하는 사람을 설이라고 부릅니다. 평민도 이 안에서 좀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백정이라고 불리고요. 또 다른 하나는 특수행정구역민이라고 부릅니다. 특수행정구역민으로 구분이 됩니다. 백정은 말 그대로 진짜 백정이에요. 그냥 농민들은 농민 또는 상업하는 사람 등을 말합니다. 반면에 특수행정구역민은요, 좀 다릅니다. 양인에 속하긴 하는데요. 양인에 속하긴 하는데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이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었고요. 세금에 대한 부담도 컸고요. 뿐만 아니라 과거 시험도 볼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양인으로서 여러분들 모든 의무는 집니다. 땅도 갖고요. 세금도 냅니다. 그러나 양인은 양인인데 좀 이동도 못하고 이전도 못하고 과거 시험도 못 봐요. 마치 뭐처럼? 천민과 같처럼. 그래서 이들을 뭐라 부르냐? 우리 이들을 신량 역천이라 부릅니다. 특수행정구역민들은요, 신분, 법적인 신분으로는 양인입니다. 양인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니까 과거 시험도 못 보고 거주 이전도 못하는 거의 천민과 다름없었다는 거. 의무는 천민과 다름없다 해가지고 특수행정구역민에 사는 사람들을 신량역천이라 불려요. 그래서 이들은 매우 불만이 많아서 나중에 추후에 반란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천인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노비들이 있어요. 노비들이 있는데, 노비도 개인의 노비, 사노비가 있고요, 공노비가 있습니다. 이 노비들은 재산입니다. 재산이에요. 재산. 즉 사람이 아닙니다. 물건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리고 재산이다 보니까 의무도 없었어요. 의무. 즉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금 납부할 의무가 없는 노비가 늘어날수록 국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란 거죠. 왜요? 노비가 늘어날수록 국가의 재정은 악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광종 시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늘어난 노비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게 뭐였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대답을 해볼까요? 노비 뭐였죠? 광종 시기에 시행한 게 안검법이었죠. 노비 안검법을 통해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양인으로 풀었고, 양인 된 자들은 이제 뭘 낸다? 세금을 낸다는 거. 이를 통해서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자 했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좋아요. 자, 정리를 하면요, 고려는요, 법으로는 국왕도 양인이었고요, 고위공무원도 양인이었고요, 평민도 다 양인이었어요. 다 똑같은 하나의 신분으로 묶여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어떠했는가? 현실도 여러분들 우리는 헌법으로는 신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담 삼아 저 친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저 친구는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저 친구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뭘 나눈 거죠? 계급을 나눈 거죠. 신분을 나눈 거죠. 법으로는 신분이 없지만 어떻게? 사회적으로는 금수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으로는 다 같은 양인입니다. 그러나 나누고 있으면 어떻게 나누는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사회적으로는 나눠져 있습니다. 이 지배계급은 누가 들어가는가요? 지배계급 안에는 왕족과 고위공무원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왕족과 고위공무원이 지배계급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평민들은 다 피지배계급으로 들어갑니다. 뭔가 오해 섞여 제가 말했네요. 지배계급에는요,
고위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 전체 다들 공무원 전체. 왕족과 공무원 전체는 지배계급이고요. 나머지 평민 및 노비들까지 포함해서 이들은 다 피지배계급으로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법제적 구분과 사회적 구분을 구분해서 고려의 신문제 특징을 모습을 파악해 봤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고려 사회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려 신문제의 특징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동성. 계속 변화한다. 유동성, 계속 변화예요. 변화. 다르게 말하면 신분들이 이동할 수 있다. 이동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배우는 이유는 당연히 전 시대와 다르기 때문이란 거예요. 전 시대와 특징적인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즉, 전 시대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였다? 신라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신라 시대의 신분제도가 뭐였냐면 신라 시대 신분제도 골품제였다. 신라 시대의 신분제도는 골품제였어요. 골품제에 따르면요, 여러분들, 신라 사람들은 사품, 오품, 육품, 진골, 성골이라는 신분이 정해져 있어요. 그 신분에 따라서 등급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12급 등 신분에 따라 공무원 급수가 정해져 있었어요. 즉,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그 사람은 특정 급수를 뛰어넘을 수가 없었어요. 6등품은 평생 공무원 6급까지만 해야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공무원 4급, 4급, 5급은 못했어요. 그게 골품제 사회입니다. 그러나 고려는 골품제와 다르게 어떠했다, 여러분들? 유동적이다.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하는 사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로는요, 교과서 49쪽입니다. 교과서 49쪽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례. 부곡인 유청신이 있습니다. 부곡이 어디였어요, 여러분들? 고려의 어떤 구역? 특수행정구역이라서 특수행정구역이에요. 특수행정구역. 이 특수행정구역인 부곡에 사는 유청신입니다. 이 특수행정의 고위부곡은 고흥현으로 승격이 되었대요. 높아졌대요.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좋아진 거죠. 그뿐만 아니라요, 유청신은 또 낭장이라는 관리로 임명됐어요. 낭장이라는 관리에 임명됐어요. 즉, 공무원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공무원이. 신량 역천이 다름없는 특수행정구역민이 공무원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신분이 상승한 거예요. 신분이 상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곡이라는 사람은요, 왜? 어떻게 해서 신분이 높아졌나요, 여러분들? 몽골어를 익혀서 총애를 받았다는 거. 즉, 몽골어를 어떻게 했다, 여러분들? 잘했다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몽골어에 능통했다는, 몽골어에 능통해서 유청신은 그 능력을 인정받아 낭장이라는 공무원으로 승진하고, 그리고 지역도 특수행정구역에서 일반 군현으로 승격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사례 3번. 호장의 아들 이영이라 있습니다. 이영을 보니까 사관과 대간을 역임했대요, 여러분들. 사관과 대간, 특히 대간.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들? 대간이 뭐 하는 곳이었는지? 대간은 국왕을 견제하는 곳이었어요. 국왕이 어떤 결정 내리면 아니되옵니다 전하 말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들. 그게 대간이었어요. 아니되옵니다 전하라고 말하는 대간은 어디에서 근무했나요, 여러분들? 중앙이었나요? 지방이었나요? 중앙이었죠, 여러분들. 대간은요, 중서문화성의 관리와 어사대의 관리가 함께 모여서 만든 직이 대간이었어요. 그럼 어디서 일했어요? 중앙에서 일했잖아요, 중앙. 자, 그러면 호장의 아들 이영은 어디 있었냐? 호장은 여러분들 향리의 등급입니다. 향리의 등급. 이 중에서도 1등급만 1등. 향리의 1등급을 호장이라고 표현해요. 호장. 자, 그러면 향리는 어디서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지방에서 일했어요. 지방 공무원을 향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영은 어디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지방에 사는 사람이죠. 지방에 사는 이 형이 어디로 갔다? 중앙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지방 공무원이 중앙 공무원으로 어떻게? 승진했다라는 거죠. 승진했다. 신분이 높아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 이형도 어떻게 해서 신분이 높아질 수 있었는가? 보면 과거에 합격했다. 과거에 급제했다는 과거에 급제했다. 과거에 급제했다. 즉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시험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중앙 공무원으로 승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분이 상승했다는 걸 알려주죠. 자, 네 번째 노비 평량이 나옵니다. 자, 노비 평량을 보니까 그는 권사의 주요 뇌물을 바쳐 벼슬을 얻었고요. 양인을 행세했대. 양인을 행세. 벼슬을 얻고 양인 행세. 노비가 천인이 양인으로 신분이 높아졌어요. 양인은 신분이 높아졌어요. 신분이 높아졌어요. 어떻게 높아졌는가? 보니까 농사임 써서 굴을 쌓았대. 굴을 쌓은 돈으로 벼슬을 사고 그 다음에 양인이 되었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고려시대는요, 자신이 뭐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몽골어를 잘하는 능력만 있으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그리고 농사에서 부를 쌓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신분 상승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능력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냐? 바로 무신집정자 이의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의민이라는 사람은요, 노비 출신입니다. 노비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승승장구해서 무신 집권기 시기에 최고 권력자까지 된 겁니다. 노비가 최정상까지 신분을 상승한 겁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군공을 세워서요. 군공. 이의민은 군사적 업적인 군공을 세웠기 때문에 무신 집정자까지 신분이 상승 가능했다라는 거야. 군공을 세웠기 때문에. 군공을 세워서. 자, 그렇다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려시대의 신분제 특징은 신라에 비해 어떠했다라는 걸까요? 굉장히 이동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유동적이라는 거고요. 개방적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골품제에 비하면 개방적이고 유동적이다. 자, 그 개방적이고 유동적이었던 것은 어떤 부분이 개방적 유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런 사례들이라는 이런 사례들. 그래서 이들이 뭐를 갖추고 있어서 능력을 갖추고 있어. 능력. 학습지를 볼게요. 시험과 즉 과거제죠. 과거제와 군사업적 군공이죠. 군공 등 능력이 있으면 신분 상승이 가능했던 곳이 바로 고려시대였고 이게 신라와 다른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고려사회 운영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고려 신분제의 변화를 봤다면 그 신분에 살아가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미시적으로 들어가고 미시적으로 그 사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사회는요, 향리라는 자가 존재했습니다. 향리라는 자가 존재했습니다. 향리란 말 그대로 지방 행정을 담당하는 하급 관리입니다. 즉 지방 공무원입니다. 지방 공무원. 지방 공무원이 향리는요, 직제로서 이렇게 있다 라고만 알아두세요. 9등급이 있다. 9개 등급이 있구나. 그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지방행정은 이겁니다. 지방행정은 조세를 걷거나 또는 노동력을 동원하는 거. 노동력을 동원하는 거. 그리고 지방군대를 지휘하는 두 가지 역할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지방행정, 두 번째는 지방군대 지휘라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고려는요, 봉간제라는 걸 시행하게 된다. 봉간제는 뭐냐? 경주 김씨, 속초 김씨 그런 걸 말합니다. 즉 자기의 출신을 말하는 거야. 김씨는 김씨지만 어디 출신? 경주 출신, 전주 출신, 김해 출신을 밝히는 겁니다. 그 출신을 왜 밝혔는가? 그들의 이동을 통제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회는 또 자기 자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치적 기구인 향도가 있었어요. 향도를 통해서
공동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치적인 공동체입니다. 자치적인 기구입니다. 전기에는요, 사원, 매향 등 불교 신앙을 중심으로 활동해서 불교 신앙 중심의 활동이었다가 고려 말기에 가서는요, 마을 제사나 상장례 등, 즉 상례, 장례 등 사람이 죽었을 때 함께 슬퍼하는 공동체 생활 중심의 기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신앙 활동에서 공동체 활동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고려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확인해 볼 건데요. 고려의 가족관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요, 바로 요겁니다. 요게 뭐죠? 여자죠, 여자. 여자, 또 여자의 가족을 결혼하면 거기 뭐라 부르죠? 외가라고 부르죠. 여자와 외가를 중심으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 형성되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결혼부터 해야겠죠. 그래서 결혼, 출산, 사망이라는 순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결혼은요, 어떻게 하게 되냐면, 남편이 아내 집으로 들어가는 서류 부가혼 형태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서류 부가혼. 남편이 아내 집으로 가는 서류 부가혼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는 이혼과 재혼이 상대적으로 가능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혼과 재혼이 절대 불가했어요, 여러분들. 남편이 죽으면 그 죽은 남편을 바라보는 평생 살아야 했다면 이 고려시대는요, 이혼을 하고 새로운 남편을 만나도 가능할 정도로 조선시대에 비해 여성의 삶이 나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결혼했으면 집이 필요합니다. 집. 이 집주인, 호주입니다. 호주. 집주인의 여자 이름으로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혼했을 때 같이 살았던 집을 누가 가져야 되냐는 문제에 빠지게 된다. 분명히 이 집에 우리 같이 살았는데 이혼하게 되면 누군가는 이 집을 떠나야 돼요. 그렇다면 이 집을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호주입니다. 호주. 집주인 누구냐는 거. 자, 이 집에 대한 이름을 아내 이름으로 올려져 있으면요, 이혼을 하잖아요. 남편은 그럼 나가야 돼요, 그 집을. 그래서 호주에 여자 이름이 들어간다는 거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출산을 할 경우 자녀, 아들과 딸의 이름을 출생 순서대로 호적에 등록하게 됩니다. 아들과 딸은요, 남녀 구분 없이 출생 순서에 따라서 호적에 등록하게 됩니다. 오늘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자기가 장녀이면서도 남동생이 있는 가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이름이 가족관계 증명서 뗐을 때 제일 마지막에 있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출생 순서에 따라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는 남자, 여자 구분하고 거기다 남자 중에서도 장남을 제일 먼저 올려두게 됩니다. 그게 조선시대와 고려시대의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망하게 되면요, 재산을 나눠야 돼요. 재산을 어떻게 하는가? 재산을 균등하게 균등 분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균등하게 분배하고요, 제사도 순회, 돌아가면서 합니다. 올해 추석에는 첫째 가고, 다음 추석에는 둘째 가고, 그 다음 추석에는 셋째 딸이 하고 하는 등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조선시대는요, 무조건 장남이 합니다. 첫째 장남이 제사를 주관하고요, 첫째 재산한테 재산이 모두 다 상속되는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보면요, 전체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어떻다? 여성의 지위가 높다. 또는 남자와 비슷하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남자들의 어떤 눈치를 보지 않고, 남자에 종속되지 않고, 여자가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도 되고, 여자가 집을 가지고 싶으면 가져도 됩니다. 그리고 재산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만큼 고려시대 여성은 조선시대에 비하면
남성이 남성보다 높거나 아니면 비슷한 형태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요, 외가입니다. 외가가 어디죠, 여러분들? 엄마의 가족들이죠. 엄마의 가족들. 여기가 외가예요. 고려시대는요, 외가에 대해서도 상당한 혜택들이 있었습니다. 그 혜택의 대표적 무엇인가? 음서제가 음서제.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자녀는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게 음서제였습니다. 이 음서제가 직계가족, 자기 아빠, 아들, 할아버지만 가능한 게 아니라 엄마의 집안도 가능했던 거예요. 고려시대는요, 엄마의 집안들, 즉 엄마의 가족들도 챙겨주는 형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즉 위계적으로, 위아래가 아니라 좌우로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양한 혜택들이 주어졌던 게 고려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학습지에도 보면 상피의 범위, 음서 혜택, 재산 상속 등 다양한 권리와 친가 쪽에만 있던 게 아니라 외곽까지 넓게 포괄적으로 혜택이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전반적으로 고려시대의 사회는 평등한 사회였다. 남녀, 친가, 외가 간의 평등한 사회였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학습지로는 30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학습지로는 30쪽. 학습지를 보면 먼저 자료 1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보면 재산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어머니가 재산 분배할 때 나이키에게 따로 노비를 40명 물려준다. 따로 더 주네. 더 줄린다. 플러스 하려 했죠. 플러스. 누구한테? 이렇게 생긴 사람. 뭐죠? 나이키죠. 나이키한테, 농담이고요. 나이키한테 더 주려고 했대. 그러나 나이키 말합니다. 사소한 것을 더 차지하여 여러 자녀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게 하는 어머니 걸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주는 거 안 받는데, 나이키가 남자인데요. 남자라고 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녀, 우리 동생들하고 같이 나눠 갖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 1번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재산을 어떻게 한다? 균등 분배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재산을 균등 분배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서술하라고 안 했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2번과 3번은 각입니다. 자료 2번에 호적이 나와 있네요. 호주가 나오네. 호주, 즉 집주인. 집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집주인이 부인이에요. 부인. 즉 여자죠. 여자가 호주로 오를 수 있다는 점. 첫 번째 사실. 여자가 호주로 오를 수 있다는 점. 자, 자료 3번 보면 호주는 일단 호주는 보니까 남자네요. 그래서 호주는 드러나지 않고 대신 아래를 볼까요? 장녀 37세, 장남 33세, 이남 29세. 자, 여자, 장녀예요. 첫 번째 딸이에요. 첫 번째 딸은 어디? 제일 앞에 썼죠. 남자는 두 번째 들어갔죠. 남자라고 해서 먼저 쓰지 않았어요. 즉 무슨 말이에요? 호적에서 어떻게 등록했다? 자녀들 어떻게? 출생 순서에 따라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자료 2번과 3번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사실은 호주의 여성도 등록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를 통해서 자료 3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호적의 자녀를 출생 순서에 따라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주에 부인이 들어갔다. 그래서 호주에는 여자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호주는 남자기 때문에 이거는 큰 발견을 못하겠지만 아래를 보면 호적의 등록이 여자부터 되었다는 거예요. 여자부터. 특히 나이 많은 여자. 즉 출생 순서에 따라서 자녀를 호적에 등록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이런 답변들 종합해봤을 때 그렇다면 여성의 지위의 특징은 무엇일까? 고려해서 여성의 지위의 특징을 서술하래요. 자,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고려시대의 여성 지위의 특징은 남성보다 높았다. 서술하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아니면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의 특징은 남성과 비슷했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비슷했다. 확실한 것은 남성보다 낮진 않았다라는 거. 이렇게 서술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여성의 지위 특징은 남성보다 높았다. 또는 비슷했다. 서술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리가 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다 하긴 했는데요. 이거를 한 판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판 정리. 자, 오늘은 고려시대의 사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고려시대의 사회. 먼저 신분제를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사회의 여러 모습들을 확인해봤고요. 여러 모습들. 그리고 가족관계의 모습. 가족에서의 모습을 봤어요. 모습. 세 가지를 봤어요. 신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는 크게 양천제라 했어요. 양천제라 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눠졌다라는 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머릿속 그려지나요, 여러분들? 양천제였지만 실제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 하지만 고려시대 신문제는 여러분들 어디에 비하면 신라에 비하면 신분의 이동이 어떻게 했다? 굉장히 이동이 가능했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굉장히 유동적이었다. 신분이 유동적이었다는 거. 유동적이었다. 그 사례들을 확인해봤습니다. 총 몇 가지? 4가지를 확인해봤었죠. 하나는요, 여러분들 몽골어에 능통하던 사람, 몽골어. 그리고요, 군공을 세웠던 사람. 그리고요, 과거제에 합격한 사람. 그리고 어디요? 부를 축적한 사람. 결국 공통적으로는 뭘 갖춘 사람들이야? 다들 능력이란 거죠. 능력만 있으면 고려시대는요, 신분 상승이 가능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의 여러 모습으로는요, 지방에 향리라는 사람 존재가 있었고요. 향리는 참고로 지방행정, 즉 지방에 세금을 걷고 지방의 노동력을 징발하며 그 다음에 지방군을 지휘하는 역할을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본관제죠. 본관제를 시행을 해서 이동을 막고자 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향도라는 걸 조직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족에서 모습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들로 뭘 받는가? 먼저 결혼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서류부가혼, 결혼에 있어서 서류부가혼이라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호주에 있어서 호주에 집주인의 누구 이름은 가능했다? 여자도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출생했을 경우에는 자녀 이름 어떻게? 출생 순서에 따라서 했다라는 거고요. 사망했을 경우에 재산은 어떻게 한다? 균등 분배한다라는 사실을 한 거죠. 이런 것들 통해서 여성의 지위 높다는 걸 알 수 있고, 또한 외가한테도 포괄적인 의무와 혜택이 주어진다라는 거. 주어진다. 혜택. 이런 걸 종합해봤을 때 여성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높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 학습한 이게 전부는 여러분들 맞나요, 적나요? 자,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들 이게 무슨 시대임을 알아야 돼. 이게 조선시대도 아니고요, 신라시대도 아니고 어느 시대? 고려시대임을 알아야 돼요. 그거예요. 이러는 고려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